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경찰 대응과 관련해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후 살해한 30대 남성의 범행을 스마트워치 속 경찰의 목소리가 부추긴 정황이 드러나 논란인데요. 그 밖에 사건 사고 소식까지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계속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때문에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 이게 경찰의 부실 대응 비판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결정적인 배경이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관 목소리였다고요? 네, 그 사고 당일에 이제 피해 여성이 집 앞 복도에서 이 가해자를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마주치자마자 그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이제 신변 보호 중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받았었고 바로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가해자가 흉기로 위협을 하니까 그 즉시 이제 스마트워치로 구조 요청을 했고 네. 그러면 스마트워치로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하면 112 신고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네.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게 그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싶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는 그 피해자에게 현재 상황을 질문을 했고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경찰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가해자가 흥분을 해서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어떤 진술을 지금 어제 이루어진 1차 피의자 신문 조사 때 네. 이러한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예. 결국은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어떤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게 예. 누가 봐도 사실은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을 것이 네. 충분히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결국은 가해자와 함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피해자에게 결국은 위협적인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로 대응 매뉴얼 같은 게 당연히 있겠죠? 있죠. 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찰 내부 규정으로 있는 것이어서 지금 있다라는 거는 다 알려져 있고 네. 그런데 이 대응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아마도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신변 보호 조치 중인 피해자로부터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접수가 됐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범죄와 관련된 첩보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예.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는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어떤 그 가해자들이나 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끔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도록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경찰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매뉴얼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매뉴얼에는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예.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변 보호 조치 중인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됐을 때 네. 같이 있는 어떤 가해자로부터의 어떤 그런 중대한 지금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이 미비하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네. 또 한편으로는 매뉴얼이 있는데 제대로 이 매뉴얼 자체가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깊은 어떤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더니 거기서 경찰관 목소리가 흘러나와서 가해자가 신고한 거냐 이렇게 더 흥분을 해서 흉기로 살해를 했고요. 경찰은 그 신고를 듣고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이 출동을 할 때 112 신고 대응의 최고 수위인 코드 0이 아니라 코드 1로 전파가 됐대요. 이게 적절한 수위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수위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수위 체계에서 최고 수위가 코드 0이고 근데 이 경우는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 스마트워치로 눌렀을 때 이제 코드 1으로 처음에 발동이 됐거든요. 네. 물론 이걸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게 코드 1이라고 해서 그렇게 낮은 단계인가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두 번째로 또 신고를 했을 때는 코드 0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상황 판단을 해야 될 때에 진짜로 해야 될 판단보다 낮게 판단한 거 아니냐 혹은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을 분류하는 기준이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분명한 거는 사실 이제 코드 0 이렇게 되려면 막 비명 소리가 나고 이런 것으로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좀 저차원적인 상황 분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여지를 더 열어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전반적으로 이
적극적으로 신고자가 얘기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좀 안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근데 한편으로 또 제가 드는 의문은 이 비슷한 사례에서 경찰이 잘 대응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 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과거에 어떤 경찰서로 이제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예. 경찰이 들은 내용은 뭐였냐면 짜장면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 무슨 뜻인지 알아챈 겁니다. 아. 예, 그 신고를 정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가해자가 있는 것이죠. 아. 예, 그래서 짜장면을 신고하는 척하면서 본인의 위치를 알리는 전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네. 경찰이 그걸 알아보고 예. 마치 중국집의 직원처럼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화 그 국번이 남으니까 예.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어떤 모텔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 예. 네. 거기서 심각한 위기에 있던 여성을 구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마트워치라는 첨단 장비가 도입이 된 건데 여기서는 그런 센스가 발휘되지 않았다는 거. 예. 또 혹시 사실 스마트워치로 검색을 해보면 경찰이 이거 도입할 때에 뭐 기계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설명하고 좀 낙관적으로 예. 과학 첨단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각된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런 장비를 도입하는 거에 그냥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이 장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결국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진단을 좀 해봅니다. 네. 예. 네, 그런 또 센스, 어떤 개인의 역량에 맡겨서는 안 될 문제가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는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사무총장 등 주요 정무직, 당직자 등이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을 위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관석 사무총장 등은 잠시 후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힐 예정입니다. 네, 만약에 기자회견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사건 큐브 도중이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상 공개 심의회를 이제 경찰이 오늘 열어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 저희가 이제 자주 다뤄봤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또 신상 공개 기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이런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그 신상, 뭐 얼굴이나 나이, 그런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고 그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강력범죄처벌 특례법 8조의 2에 보면은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리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예, 예. 첫 번째는 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이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다시 말해서 증거도 없고 네. 결과적으로 그 정보를 공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범이 아닐. 그럴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고요. 네. 예, 예.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이러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소극적 요건이 청소년이 아닐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다수결로 의결을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법상 요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는 예, 예. 뭐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중대한 그 특정 강력 범죄, 왜냐하면 그 인명을 살상당하는 최악의 그런 살인 사건이었고, 예. 네. 그다음에 지금 상황 자체가 보면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현행범 체포가 됐기 때문에요. 예.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라는 그런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충분히 이 신상공개가 가능한 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또 경찰의 부실 대응이 이번 건도 그렇고요. 인천 그 층간소음 흉기 난동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 불신이 참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경찰이 범죄를 보는 패러다임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절도라든지 강도 이런 범죄, 전통적인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축적이 돼 있을 것이고 경찰의 실적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스토킹 범죄라든지 이쪽에서 왜 이렇게 부실 대응이 나오느냐 했을 때 사실 스토킹도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범죄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좀 특수한 것 그리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보면 이 가해자가 여러 차례 위협을 가했고
여러 차례 또 경찰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방치하다시피 했던 것은 이게 사인 간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 고전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 남자와 여자 간의 사인 간의 예,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끼어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근데 지금 사회가 이미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반영을 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늦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흉기 난동 사건까지 합쳐서 보자면 예. 전반적으로 좀 경찰의 대응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한 또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부분 이것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여경 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중요한 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채용 방식 그 공채 방식 이런 걸 떠나서 공채로 뽑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양성을 하고 있고 또 경찰관이 되고 나서 또 어떻게 연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되는 과정에 대한 그런 재고도 중요하거니와 되고 나서의 어떤 일일 우이신 거듭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제 경찰분들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이제 뭐 매너리즘이 쌓일 수도 있고 예. 또 본인이 예전에는 좀 어느 정도 갈고 닦았던 대응 실력이 있는데 예. 시간이 지나서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찰 직원들 사이에서도 좀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숙련도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시스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마지막 사건은 저희가 짧게 짚어볼 텐데요. 국내 한 통신사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거액의 국제통화요금을 부과받았다. 황당한 일이죠. 이건 어떻게 된 일이라고 합니까? 네, 이분은 이제 본인 주장은 자신이 이제 휴대전화로 어떤 국제전화를 한 적이 없다. 게다가 그 휴대전화가 어떤 것이냐면 주로 쓰는 전화가 아니라 예비전화라서 예. 월 평균 한 2,000원 정도 요금이 나올 뿐인 예. 그런 전화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50번 이상 국제전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면서 예. 거액의 43만 원의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하게 되었다라고 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네. 만약에 이렇게 국제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통신 내역상 발신 기록이 있다면 그러면 무조건 요금을 내야 하는 겁니까? 되게 난감할 것 같은데요. 네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 통신 요금이 인출돼서 나갔다면 통신사를 상대로 이제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통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이 한 것으로 어떤 그런 지금 자료가 남아서 예. 요금이 과금된 것에 대해서 이제 다투어서 지금 결국은 뭐 통신사 측에서는 국제전화 하지 않은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내가 하지 않은 거를 입증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마녀 재판이 아니고서는. 예, 예,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실제로 재판이 만약에 되면 예. 오히려 통신을 이 A 씨 이제 피해자가 정말로 했다라는 점을 통신사가 입증을 하는 게 맞고 예. 그게 이제 통신사의 어떤 그런 통신망 기록에 지금 남아 있으니까 출금이 됐을 텐데 네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해킹이 되었을 가능성이 예. 이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민사 재판에서 사실조회나 여러 가지 증거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이 국제 전화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사실관계를 따지는 절차를 거쳐서 네. 아마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까지만 들어봤습니다. 사건 큐브 함께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